지금 전 세계 방산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4년 한국의 KF-21 전투기가 미국 승인 없이 실사격에 성공했거든요. 15년간 미국 기술 통제 시스템을 감사해온 전문가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일이었습니다. 모든 동맹국 무기는 미국 GPS와 데이터 링크에 의존해야 한다는 게 상식이었어요. 코드키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이 1400회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완전 독립체계를 구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명중률 99.97%, 미국 기술 의존도 0%.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기술 통제를 통한 동맹 관리 전략이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이야기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든 밀러입니다. 미국 국방부 기술감사관으로 15년간 동맹국 무기체계를 점검해왔습니다. 오늘 아침 9시 저는 한국의 KF-21 전투기에 대한 최종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는 명확한 결론이 떠올랐어요. 통제율 100%. 이것이 제가 내린 판정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뛰어난 기체를 만들어도 핵심 소프트웨어는 우리 손안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션 컴퓨터의 인증 코드, GPS 위성, 신호,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까지 모든 것이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책상 위에 놓인 한국 방산업체의 기술 이전 요청서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3년 전 제가 직접 거절했던 그 문서였죠. 당시 한국 측 담당자의 아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는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핵심 기술을 넘겨주면 통제권을 잃게 되니까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보고서 마지막 줄을 완성했습니다. 코드키가 없으면 저건 비행기 모형일 뿐입니다. 이 문장에는 15년간 쌓아온 저의 모든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만 결정권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냉정한 현실 말입니다. 오후 2시 동료들과의 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모든 참석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분석이 정확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한국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 없이는 실전에서 작동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유지해온 질서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흐름을 바탕으로 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기술 우위를 통한 주도권 확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략이라고 생각했어요. 3일 후 오전 10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태평양 함대정보센터에서 걸려온 긴급 통화였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시험기가 승인되지 않은 해상구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즉시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어요. 실시간 추적 화면을 띄우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한국의 KF-21이 우리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비행하고 있었거든요. 이상합니다. 제가 중얼거렸죠. 모든 동맹국 항공기는 사전 승인된 경로로만 비행해야 했습니다. 특히 실사격 훈련은 더욱 엄격한 통제 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기는 우리 데이터 링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통제실에서는 한국 측과의 통신 시도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미군 전용 주파수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교신 담당자의 목소리에서 혼란이 묻어났습니다. 평소라면 즉시 연결되어야 할 통신망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조용했거든요. 저는 책상을 손으로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우리 시스템을 우회할 방법을 찾았다는 뜻일까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어요. 우리가 제공한 인터페이스 없이는 정밀 항법 자체가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오후 1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한국 시험기가 실제 무장을 탑재한 채 해상 표적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는 명백한 프로토콜 위반이었습니다. 모든 실사격은 사전 조율을 통해서만 허용되었거든요. 감청시설에서는 한국기의 통신을 포착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감청률 0%. 이 수치가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없다는 것은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방법을 찾아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어요.
제가 확신했던 통제체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후 2시 30분 레이더 화면에 새로운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한국 시험기에서 분리된 물체가 고속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춘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제 미사일 발사였거든요. 거리 180km, 속도 마하 2.8. 분석관의 목소리가 통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손에 쥔 펜을 꽉 움켜쥐었어요.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정밀 유도 무기의 전형적인 비행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미사일이 따르고 있는 궤도가 우리 GPS 위성의 신호와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며 위성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이 경로는 우리 위성이 아닙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동료 분석관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GPS 의존도를 확인해 보세요. 그의 제안에 따라 저는 추가 분석을 시작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GPS 의존도 0%. 화면에 떠오른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거든요. 이건 불가능해요.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정밀 유도 무기는 우리 GPS 신호에 의존해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 미사일은 완전히 다른 항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존재를 아예 무시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과거 자료를 뒤적이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동맹국이 우리 시스템 없이 이런 정밀도를 달성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제 손은 어느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의 분위기도 무거워졌어요. 모든 직원이 화면을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우리 허가 없이, 우리 기술 없이 정밀 타격을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부정하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오류이거나 우리가 놓친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냉정했어요. 한국은 정말로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레이더 화면에 새로운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한국 시험기에서 분리된 물체가 고속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춘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제 미사일 발사였거든요. 거리 180km, 속도 마하 2.8. 분석관의 목소리가 통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손에 쥔 펜을 꽉 움켜쥐었어요.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정밀 유도 무기의 전형적인 비행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미사일이 따르고 있는 궤도가 우리 GPS 위성의 신호와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며 위성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이 경로는 우리 위성이 아닙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동료 분석관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GPS 의존도를 확인해 보세요. 그의 제안에 따라 저는 추가 분석을 시작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GPS 의존도 0%. 화면에 떠오른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거든요. 이건 불가능해요.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정밀 유도 무기는 우리 GPS 신호에 의존해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 미사일은 완전히 다른 항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존재를 아예 무시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과거 자료를 뒤적이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동맹국이 우리 시스템 없이 이런 정밀도를 달성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제 손은 어느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의 분위기도 무거워졌어요. 모든 직원이 화면을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우리 허가 없이, 우리 기술 없이 정밀 타격을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부정하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오류이거나 우리가 놓친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냉정했어요. 한국은 정말로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며칠간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체계 가능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상부의 현장 조사를 건의했고 일주일 만에 승인이 떨어졌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연구시설 현장 조사를 위한 긴급 출장이었어요. 입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확신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한국국방연구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놓친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을 몰래 복사했거나 아니면 제3국 기술을 도입했을 가능성 말이에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박도연 엔지니어가 저를 맞이했어요. 40대 중반의 침착한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예상과 달랐어요. 미국 기술은 없습니다. 확인부터 하시죠. 감정의 기복 없이 담담하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졌거든요. 지하 2층 연구실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보이는 장비들은 모두 생소했어요. 미국 제품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글로 표기된 독자 개발 시스템들만 가득했거든요. 이것이 우리 미션 컴퓨터입니다. 박도연이 대형 모니터 앞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봤어요. 개발 기간 5년, 오류율 0.002%라는 수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 시스템 어디에 미국 부품이 들어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 부품 0개입니다. 전부 국산화했거든요. 그의 답변을 들은 순간 저는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거든요. 실험실 곳곳을 둘러보며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모든 핵심 장비가 한국 자체 기술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프로세서부터 센서까지 우리가 필수라고 여겼던 부품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완전한 독립체계를 구축해 놓았던 것입니다. 박도연은 여러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지표가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특히 정밀도 측면에서는 기존 미국 시스템과 동등하거나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제가 쌓아온 15년간의 확신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오후 박도연은 저를 별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노트 여러 권이 놓여 있었어요. 이것들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의 말에 따라 첫 번째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실패 기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뮬레이션 1400회.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한국 연구진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 모든 시뮬레이션을 직접 했다는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공은 결과고 실패는 과정입니다. 그의 담담한 답변에서 오랜 시간의 노력이 느껴졌거든요. 노트를 넘기며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각 페이지에는 실패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연구원들의 평균 근무 시간이 하루 16시간이라는 메모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3년 전 제가 거절했던 기술 이전 요청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국 담당자의 표정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저는 그들의 아쉬움을 단순한 의존성으로만 해석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이미 독자 개발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 이전을 거절했을 때부터 이 작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도연은 잠깐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였죠. 의존은 언제든 끊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통제라고 부른 것이 한국에게는 제약이었고 그들은 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노력해왔던 거예요. 제 손은 어느새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노트에는 최종 성공까지의 로드맵이 그려져 있었어요. 모든 단계가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성공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저는 지난 15년간 제가 얼마나 안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틀 후 오전 9시, 저는 한국의 실사격 시험을 직접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서해상 사격장에 마련된 관측소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었어요. 쌍안경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KF-21이 수평선 너머에서 나타났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저는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시간이었거든요.
과연 우리 없이도 정확한 타격이 가능할지 의문이었어요. 미사일 분리 확인. 한국 관제사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하늘을 주시했어요. 작은 점 같던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궤적은 완벽했어요. 15초 후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표적 지역에서 거대한 화염과 연기가 치솟았어요. 저는 쌍안경을 내려놓고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명중률 99.97%. 레이더 화면에 떠오른 이 수치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승인 절차 없이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이 말은 혼잣말이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확신했던 통제체계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우리 허가 없이 완벽한 타격을 해낸 것이었어요. 박도현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표적이 완전히 파괴된 현장을 보며 할 말을 잃었거든요. 1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관측소의 다른 참관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중에는 다른 동맹국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의 독자 체계가 현실이라는 것을 목격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폭발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가 구축했다고 믿었던 통제 전략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이제 세계 방산 질서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전 11시, 저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와의 인터뷰를 위해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계속 떨렸어요. 한국의 독자 무기 체계가 완전히 작동한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실패 보고서입니다. 제 답변과 함께 모든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주요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로크히드 마틴이 12%, 레이시온이 15%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280조 원의 손실이었어요. 제 휴대폰에는 상부에서 걸려온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거든요. CNN과 BBC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모든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전 세계 방산업계의 충격을 다뤘어요. 미국 기술 의존 없는 첫 번째 사례라는 헤드라인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유럽 각국에서도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펜타곤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맹국 관리 전략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확신했던 기술 통제력이 허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불렸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무기 시장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기존의 미국 기술에만 의존하던 국가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중견국들도 독자 개발에 나서는 분위기였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통제라고 믿었던 것은 결국 상대방의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한국이 그 선택을 바꾸는 순간 모든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세계는 이제 새로운 질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자 신분이었어요. 서울 에어쇼에서 공개될 한국의 새로운 무기 체계를 취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내려 전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전시장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각국 군사 관계자들과 언론진이 가득했어요. 모두들 한국이 공개할 새로운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 드디어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도현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그의 첫 마디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하늘엔 이제 열쇠가 필요 없습니다. 관중석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전투 체계가 공개되었습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였어요.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가 완벽하게 연동되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무인기 동기화율 100%라는 수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기존의 허가 체계가 아닌 상호 신뢰 기반의 새로운 연합작전이 가능합니다. 박도연의 설명에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는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거든요. 시연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한국의 유인기가 명령을 내리자 여러 대의 무인기가 동시에 반응했어요. 각각 다른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완벽한 조율을 보여줬습니다. 관중석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이 기술을 원하는 국가는 누구든 협력할 수 있습니다. 박도연의 마지막 발언에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술 독점이 아닌 공유를 통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박도연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나요? 제 질문에 그는 잠깐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부터 혼자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선택권을 가지고 싶었을 뿐이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기사를 작성하며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독립이 아니었어요.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협력 방식이었습니다. 통제가 아닌 파트너십, 이것이 앞으로의 방향일 수 있다는 희망이 들었어요.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촉발한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도 기술을 무기로 삼아 다른 나라를 통제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